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벙커원 특강 과외 버전 골방의 7인 건축비 평가 이종건 교수 자본의 공간, 시적 공간 2부 8월 11일. 학교에서 이제 건축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다면 한국적인 공간은 도대체 뭘지, 그리고 저같이 이제 막 건축을 배워가는 학생들이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항상 끊임없이 물으면서 건축을 배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보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결국엔 그 어떤 공간을 지어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한국적인 공간을 지어내게 될 텐데, 저희는 주로 이제 일본 건축을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동양적인 느낌의 어떤 공간들을 바라보고 배우고 하게 되는데, 항상 그 일본 건축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동양적인 거라면 우리와도 맞닿아 있는 거일 텐데, 과연 한국적인 공간은 그러면 일본과 다른 어떤 한국적인 공간은 어떤 것이며, 건축을 배워갈 때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한국적이다, 일본적이다, 중국적이다, 서양적이다, 동양적이다, 이런 용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어떤 것들을 개념화시켜서 환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적이다,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본질주의자가 되는데,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특이성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뭐 사무라이다라든가, 이제 일본은 이게 니폰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언어로 누군가는 이제 국화와 칼, 그래서 베네딕트가 이제 일본의 일본성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영국도 영국성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세계는 서양과 동양이 이미 플로티누스 때부터 이렇게 결합되어 섞였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이미 동방과 서양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만 되면, 그 영어로는 플로티누스인데 한국말로는 플루티누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플로티누스의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옛날에는 동양,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삼조고부대에서 세계의 모든 세계로 보는 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막 이미 오래전부터 나쁜 말로 하면 짬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양과 서양을 구분해서 이건 동양이다 서양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재미삼아 할 수 있고 픽션 의미로 놀이삼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적이라는 것이 뭐 조선시대를 잘라서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한국이고, 그러니까 한국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역동해요. 한국이 이게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역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 하나를 고전을 들고 와서 그것과 개념을 맞춰서 그 옛날에 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또 일본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질문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훨씬 좋고, 오히려 우리 세계,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속에서 낸 이야기, 느낌들을 좀 더 이렇게 관찰하면서 건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의 그 스케일 감각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스케일 감각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한국적이지, 어떤 개념화시켜서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들어도 픽션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 성 그러면은 이제 그
햄버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피자 이렇게 나오는데 피자도 실제로는 일본 거라고 아니 이태리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성공을 해서 이제 미국게 된 거죠. 발레 그러면 러시아 거잖아요. 발레 그러면 러시아의 정신을 말한다고요. 발레. 그런데 본래 발레는 프랑스에 왕정 시대 때 이 높은 놈들에게 이게 제수치에게 이게 뭐라지 인사하는 거거든. 높은 놈들이니까 함부로 몸도 말도 이게 다 이게 뭔가 있었어요. 그것이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발레가 된 거예요. 그 본래는 러시아 게 아니에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꽃을 피우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두고 이게 원류가 그게 아니 본래 이게 그런 건 없어요. 문화는 본래 우리 거다 저거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 거든 일본 거든 중국 거든 들고 와서 우리식으로 우리의 삶에 흥미롭고 재미있고 번성하도록 만들 꽃을 피우면 우리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어떤 면에서는 창조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 싸이가 갑자기 한국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 유명하면 그게 거꾸로 한국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이 옛날에 있는 걸 들고 오면 한국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여기에서 뭔가를 한국 사람이 멋지게 만들면 한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정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계속 전승하고 건네주면 또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역사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그다음에 역사도 선생님께서 전승한 역사이라니까 이게 하나의 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단절적이고 충돌하고 또 재구성되고 역사도 또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구성사. 그러니까 문화도 우리가 구성하는 거지 이게 주고받아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좀 이거랑 이어서 좀 더 확장해서 가면은 결국에는 탈식민주의 비평도 그렇지만 어떤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도였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억압되어 있고 항상 남들에게 어떤 차용해 왔던 것들을 벗어나고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거였고 그거는 결국에는 짓기 능력이랑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짓는 거, 참되게 짓는 거 이거를 위해서 좀 지금 저희가 건축학도여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창조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상실한 건 사실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소설이라고 할 정도로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언어화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창조 능력 혹은 제대로 짓는 기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선결 과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철학부터 모든 그 영역까지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세요. 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창조고 나의 고유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막 이게 앞을 쳐다보고 막 돌을 닦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나는 형식적 주어야. 주어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 나는 또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면 나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주어다. 그 얘기는 나가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교합과 짜집기와 접합 속에서 내가 구성되는데 나는 타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구성된 것을 내가 또다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잠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본질이 존재한다라기보다 끊임없이 그것도 변동한다고 봐야죠. 어떤 교차 속에서 환경 속에서 구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듯이 이것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계속 그러니까 나만의 사랑을 반복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뭐 주인공이 영화에서는 대사를 외워서 또 여자 꼬실 때 쓰고 여자 할 때 또 뭐 옆에 섹스하는 거 보고 또 똑같이 섹스하고 나만의 거 자꾸 배워서 이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꼴리는 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넌 보고 하는 거 이렇게 배웠다가 또 해보고 또 잘되면 하고 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늘
뭔가를 만들면 장식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아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정말 본질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딱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담백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막 장식하고 이렇게 보면 좋겠지. 야 저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를 흔드는 유행으로부터 벗어나고 본질로 뛰어들면 첫 번째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본질에 있는 재료 그대로만 뛰어들어서 가면 나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아까 말한 창조라고 생각해요. 창조라고 하는 게 이거 가지고 저거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그것을 통해서 넘어서는 작업은 또 다른 일이 있기도 하고 제일 문제는 항상 뭔가 본 것을 들고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득하고 싶어하고 좋게 보이고 싶어하고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걷어내고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면 얼마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얼마 안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정말 창조가 아닌가. 그게 정말 살아있는 힘이 아닌가. 그게 정말 단단하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속에서 울려나오는 웅변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개는 배운 것들을 깨꼬리처럼 학습하고 뭐라고 그러지 앵무새처럼 학습하고 반복하고 흉내내다가 인생은 쫑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늘 어디서 들었던 말이고 그걸 늘 어디서 썼던 걸 그냥 갖다 쓰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게 소위 그 문화는 어쩔 수 없이 흉내내기예요. 밈이라고 해서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내는 것을 의식을 하는 순간 흉내를 좀 안 내는 쪽으로 알지 않는 사이로 내가 비집고 들어가 버리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창조가 열리는 거지. 창조라고 해서 다른 데서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디자인은 드러내기다.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애를 써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빼기지 더하기는 아니다. 더하기를 하는 순간 디자인은 추해지고 난삽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유치해져요.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한번 빼보세요. 디자인 일단 해놓고. 왜냐하면 해놓은 거는 대부분 어디서 들은 거고 본 거고 아는 거거든. 내 머리 안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끊임없이 덜어내면서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 남아있는 놈을 오히려 더 세게 만들어 보면 나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본질이라는 용어가 위험은 해요. 본질주의.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라는 게 정말 솔리드한 영어로 substance한 알맹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도 엉터리고 뭐 어떤 것도 제대로 뭐 신도 엉터리고 성스러움도 엉터리고 대부분 엉터리야. 번드레하고 폼은 나는데 다 벗기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뭐 건축하는 사람들 특히 더 그 수많은 거품들이 있어요. 그 거품들을 다 걷어내야 돼.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없는 경우가 100에 99사람이다. 유명하다 해도 거품 다 걷어내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그 외양을 이게 폼나게 만든 거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친구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대로 된 건축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건축가로서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추상의 공간 혹은 해방의 공간으로 전이를 시켜주는 그런 시적인 공간의 중요성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건축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고 이런 권력,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계층에 의해서 건축가들이 아무리 이런 시적인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두를 위한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 내지 건축가로서의 역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작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당장 뭐 건축을 건물로 한정하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돈을 대야 되고 누군가가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하고 등을 돌려서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 모르게 슬쩍 이렇게 흰오리를 까는 거죠. 이렇게 딱 돈 받아서 이렇게 해놓고 살짝 이게 빗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여자친구 뭐 하자 오케이 해놓고 슬쩍 안 하는 거죠. 하자 오케이 또 슬쩍 안 하고 어떤 걸 섞일 들어도 설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깨를 끊임없이 세면서 미끄러져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가들이에요. 예컨 대련 코라스가 그 대가예요. 슬쩍슬쩍 빠져나가는 거죠. 해줄게 해놓고 슬쩍 안 해주는 거지. 그럼 어쩔 거예요. 때릴 거예요, 말 거예요. 지었는데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히로익하게 영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뉴욕의 블랙 아키텍트 검은 건축가라고 하던 사람들. 단호하게 딱 맞서는 거죠. 돈 내는 거 돈 안 한다. 지어달라도 안 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건축을 시로 성격화시키고 예술로 성격화시켜서 대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존 헤이덕이 그런 사람이죠. 안 한다. 돈 안 해.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네가 짓고 싶으면 네가 지어.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갑과 을이 없어요. 내가 해서 내가 하고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자본이 침입할 수 없는 영역을 자율적인 영역을 만드는 사람이 영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선은 그 방법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겠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는 그리고 시 써서 시 팔아지겠어요? 팔아서 먹고 살겠어요? 그 시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텐더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밤에 바텐더로 먹고 살고 그 다음 건축하는 거예요. 안 파는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텐더 아키텍트라고 불러요. 밥은 먹는 거는 내가 딴짓 하고 아키텍트는 다른 거, 아키텍트는 다른 거. 이게 바텐더 아키텍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든지 슬쩍슬쩍 이렇게 희내류를 주든지 가지고 좀 노는 거죠. 알았다 하거나 살짝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선 당장은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아주 영웅적으로 가는 방법. 좋은 거 배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막 몇 시까지 돌아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럼 남자는 그 술 먹지 마라, 하고. 하고는 8시 반에 들어가거나 9시에 미안해 하고 하고 계속 알았다 하는 거죠. 계속 그러고 지한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이게 약간씩 뻗나가는 게 많이 뻗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려요. 근데 계속 조금씩 뻗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 마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잘리든지 뭐 박살나니까. 그러면 너 안 해. 딱 나가든지 영웅적으로. 뭐 이런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축이 왜 이제 이런지 교수님 볼 때는 왜 건축가가 왜 철학을 보고 왜 건축가가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지피지기면 모으자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저놈을 알아야 저놈을 빠져나가거든. 내가 저놈하고 이렇게 통하려고 그러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어디 있는지 뭔가를 알아야 끼어들잖아요. 끼어들기 위해서 주변을 탐색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가장 바보 같아요. 건축만 공부하면 건축가가 될 수가 없어. 건축을 둘러싼 사회, 세상을 알아야 건축이 어떻게 사상과 이게 관계 맺는지 끼어드는지 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좋은 방법으로 맺든 뺐다하게 맺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 상대방을 이게 파악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살펴봐야 되고 살펴봤으니까 끼어들 지점을 찾아야 되고 딱 끼었는데 안 끼어면 재빨리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빨라야 돼. 빨라. 타이밍 아니고요? 타이밍도 중요하죠. 서두르지 말고 빨라야 돼. 타이밍이 왔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이 왔다가 놓치니까 타이밍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건축을 전혀 몰라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태계 같은 경우가요. 관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가 태계인데 계곡으로 물러간다. 거기 가서 집을 3번을 졌더라고요. 비슷비슷한 뭐 저는 봐도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지었다가 여기 지었다가 여기 지었다가 이렇게 주거에 굉장히 그게 뭐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성리학자들이 본래 좀 그렇지만은 자연 그 주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그게 뭐 절대 뭐 경치가 좋거나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보는 경치와 사는 경치 이런 게 다른데 제일 궁금한 거는 기념비적인 건축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통인들, 에버리지 피플들이 살 수 있는 집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어떤 게 좋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 종묘나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데서 어떤
깨달음 이런 게 아니고 그 태계가 그렇게 옮겼던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는 공간이 아까 선생님 처음 이야기한 분위기나 택리지라는 책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살만한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찾는 건데 이 유목적인 시대에 아파트인 시대에 이 복덕방처럼 이런 건 많아요.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가고 시세가 어떻게 되고 진짜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집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 주거가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좋다는 저 압도적인 생각이 들고 예전 분들도 물론 사는 집도 있고 또 연구실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축기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요. 저 유승용 같은 경우는 옥연정사에서 정비록을 썼는데 옥연정사의 길을 써요. 내가 왜 이곳에 집을 지었고 이 집을 짓는 철학은 뭐고 그래서 현판은 왜 이걸 붙이고 그 왜 방대를 왜 이렇게 명명했는가 이런 걸 쭉 서서 아에다가 붙여놓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 바빠서 못 살지만 그런 생활 건축의 전범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좀 운동으로 있어야 돼. 우리가 좀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그 뭐 건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을이 되고 또 시티가 되고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은 각각 개인들이 이런 삶이 참 좋을 것 같다. 집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무리 좀 이동하지만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태계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도산서당을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꼽습니다. 서원에 있는 도산서당 딱 3간이잖아요. 방도 아주 조그만 뭐 가보시겠지만 너무나 작아요. 충격적으로 작아요. 거기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그 당시 대단한 최고의 학자였거든. 태계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가 그 단 세 칸을 이게 짓고 사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기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 시노치라고 하는 건축가가 얘기했지만 건축은 파괴 행위예요. 파괴. 건축을 한다는 것은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파괴를 적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파괴를 적게 하는 방법, 적게 짓는 방법, 적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태계는 적게 살면서 크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우리도 배워야 되는 일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은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이 중요는 아니에요. 전혀 중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저 사람 나를 또 이게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남의 눈에 너무 지금은 치열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 안에서 내가 세계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건축하고도 맞아 떨어져서 건물 안에서 방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풍경 안에서 보는 풍경을 중요시했지 밖에서 안을 보는 풍경을 중요시 안 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작은 집에 살지만 능력할 수 있었던 것은 집이라고 하는 영역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둘러싸인 모든 산 모든 것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 동네 전체가 나는 산보고 내 정원이고 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집은 요만해도 실제 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서 세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은 작아도 세계가 다 나의 집이 되면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사람의 시각의 문제라든지 인정욕망이라든지 이런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래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보면 오는 쿤데라는 인간에게 가장 큰 그 악은 인간을 서로가 못 살게 보는 인간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인간의 지옥이에요. 너무 인간이 인간을 뭐 간섭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뭐 이런 것들부터 좀 벗어나면서 인간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안에서 살되 집을 둘러싼 공간 전체가 그 집이 풍요롭도록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정원이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공원이 있어야 되고 동네 자체가 좋아야 돼요. 집이 좋으면 안 되고 집은 험벌하고 동네가 아름다워서 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집을 지었고 집을 지어야 될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환경위기나 인간위기나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집은 집 하나가 아니라 집을 둘러싼 그 공간 전체가 집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런 게 건축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데, 우리 설계하면 집만 계속 보잖아요. 평면만 보고 단면만 보고. 이거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를 둘러싼 이 부피들, 이거를 뭐 어마어마한 요즘에 철학용어로도 많이 써요. 이 둘러싼 세계를 폼이라고 해서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어떤 거품 같은 것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공간을 정말 집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집을 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서로 힘들고 서로서로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집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파주에 그 헤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로. 근데 거기는 물론 이제 일반 마을이 아닙니다만은 헤일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사는 걸 굉장히 이 동네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촌에 들어갔어요. 그게 좀 그런 분위기가 주변 그게 좋아서, 그래서 또 그 친구답게 거기가 뭐 4층 빌딩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데인데 그렇게 하질 않고 열심히 집을 지어갖고 한옥 스타일로 지었어요. 뭐 그런 지금 개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만 참 좋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좋다 그랬더니 니도 서촌 들어가니 그래서 조그만 거 오두막 같은 거지 들어가려니 아파트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갖고 나이 먹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좋은 마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뭐 그 금방 짧은 인생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을이에요. 좋은 마을에 살아야 좋은 삶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나이 든 사람은 산보할 수 있는 곳, 공기가 맑은 곳. 그래서 저는 제가 집을 구할 때 항상 서울지도나 이렇게 펼쳐놓고 북한산에 이제 산 딱 바로 옆에, 그래야 공기가 맑고 그래야 전망이 좋고, 항상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의 공간 크기가 아니라 집을 둘러싼 환경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예, 자연 환경, 인문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먼저 해서 집은 그것이 우리의 집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집이라고 하는 개별 단위가 집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 가장 그 중요한 지혜인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 이제 다 까먹고 자기 집을 크게 만들어서 집안에 모든 걸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극장 넣고, 그게 이제 졸부들이죠. 졸부들은 지금 이게 성북동에도 보면 한 200~300평을 지어서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걸 자기 안에 다 넣으려고 그래. 그 안에 뭐 하인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살면 감옥인 거예요. 집은 그래서 건축은 감옥이다라고도 해야 돼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건축은 파괴다, 건축은 감옥이다.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그 헤일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인간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청이 속에서 자연 속에서 들어가 사는 거지, 인공화된 어떤 것에 비싼 놈들끼리 모아놓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남자끼리 똑같은 나이끼리 비싸게 생긴 놈끼리 모으면 그건 무슨 삶이겠어요. 할아버지, 못난 년, 잘난 년, 성질 더러운 놈, 착한 놈. 세상에 착한 사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악역이 있어야 돼. 드라마는 악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약간 나쁜 놈도 있고 침 뱉는 놈도 있고 지나가다 수주정도 있고 막 보기 싫은 놈도 좀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의 연극 무대가 되어 연극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삶 자체가 연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주인공만 다 모아놓으면 이게 연극이 되겠습니까? 근데 헤일이가 바로 주인공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졸업작품전하는 것처럼 다 모아놓은 거야. 내가 처음에 가서 4학년 졸업작품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작품전해서 작품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건축학과에서 투어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투어를 많이 하죠. 그래요? 그거 보러, 작품전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전 보러 오니까 이놈들도 돈 빼들어 먹으려고 카페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뜯어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기형의 구조가 되어 있는 마을. 저는 이게 뭐 전혀 건강한 마을처럼은 안 보입니다. 아버님 그러듯이 삶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악역도 있어야 되고 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창녀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학자도 있어야 되고 거러지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야 이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약간 위험하지만 또 즐겁게 이게 삶인 거죠. 그게 리얼한 삶이지. 다 착한 놈만 모아서 도덕적으로 훈계시켜 놓고 이렇게 만들면 그 사회가 재밌겠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뭐 빼딱거리는 놈도 있고 뭐 시키면 말 안 듣는 놈도 있고 뭐 말 잘 듣는 놈도 있고 이래야 돼.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싸움 잘하는 놈도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놈 그래서 혜니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성격으로 모아놔서 연극을 망쳐버린 것 같아요. 건축가 김원 선생님을 서촌에서 최고동 단체집에서 만났더니 서촌은 예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서촌도 소위 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돼가지고 돈 많은 놈들이 들어와서 깔끔하게 만들려면 주인이 또 렌트비를 몇 배로 올려버리고 다 쫓겨나가고 거기 사는 사람 또 쫓겨나가고 상업이 밀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서촌도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돈이 파고들면요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서촌이 그 전에 이제 나가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도시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도시화 됐으면 매력이 없어. 뭐 오래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간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돈 있는 놈들이 탐을 해서 차간단 말이에요. 팔리니까. 근데 그런 공간도 돈 있는 놈이 탐이 안 낼 정도만 손을 대야 돼요. 그게 미니멈 인터벤션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돈 있는 놈이 탐을 안 낼 고선까지 사는데 건강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들면 아까 말했듯이 만드는 놈은 또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다룰 때는 굉장히 미묘하게 생각을 깊게 하고 다뤄야 되는데 이거 건드리면 좋게 만들면 좋은 줄 알아요. 좋게 만들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돈 있는 놈은 좋은 것만을 좋아하니까 좋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와 돈에 관해서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과 도시 하면은 강남을 떠올리게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좀 속된 말이랄까요? 잘난 놈들만 사는 곳 그렇죠. 같은데요. 그 강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강남은 우리가 변하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타프리라고 하는 지식인이 있었어요. 전 세계인이 우러러보던 만능스타였어요. 여자들이 뭐 이 학생들이 그 남자만 뭐 뻑 해가지고 학교 가는 시간에 2-3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 타는 기차에 타고 싶어서 타프리 그 당시 그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90년대에 대해서 현대건축에 대한 크리틱을 포기를 해요. 현대건축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왜? 도시는 자본이 춤을 춰요. 대통령이 그래도 안 되고 건축가가 그래도 안 되고 돈 있는 놈이 이 집을 사서 이만큼 만들어버리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돈에 의해서 춤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도 돈에 의해서 춤추게 돼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추도록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추면 지푸를 꺾이든지 지가 하다가 뭐 바뀌든지 그냥 냅두고 그 논리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 강남에 사무실을 내고 사는 것은 강북에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애 뭐 꼭 서울대학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강남에 들어가고 서울대학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빠져나오고 이제 삶의 전략 따라 다른데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삶의 철학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럼 강남에 들어가야 돼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무실도 강남에 있어야 일이 들어와요. 이렇게 딱 보고 사무실이 강남이에요. 강북이고 강북이면 일을 안 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삶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문제고 우리가 강남 강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도 없어요. 좀 반문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강남에 살거나 거기에 가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그런 그렇죠. 공공시설이나 그렇죠. 문화시설 심지어 이제 일자리까지 그렇죠. 다 집중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살 수 없고 그럼으로써 이제 광역도시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출퇴근만 뭐 2시간씩 걸리는 그런 환경에 살게 돼서 이거는 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필요 안 해요. 금방 해결돼요. 그렇습니다. 금방 해결되는 게 당장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이퍼루프1 제가 그 살아있는 시간에 나왔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15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하이퍼루프1이 이미 트럼프의 구두 인가가 나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놓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상업적인 문제는 몇 년 안 걸리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뭐 2시간 걸리고 이런 거 없어져요. 그죠? 두 번째, 지금 빈집 증후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곧 2020몇 년까지 3분의 1이 빈집이 된대요. 지금 일본의 도쿄의 10%가 빈집이에요. 집이 늘어나서 지금 난리예요. 들어와 살아달라고. 한국도 지금 서울에 10만 가구가 빈집이에요. 세종시에는 어마어마한 마을 전체 반이 빈집이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지금 이미 꽉 차 있어요. 이게 버블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투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는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2시간 거리에 살고 이런 문제가요. 오래 안 가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만 때리면 이제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래도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그 주거의 문제, 공간의 문제, 출퇴근 시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일본에는 거꾸로 다주택을 이제 물론 투기 그쪽은 아니지만 고향 농촌이나 이렇게는 권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집이 비니까.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도시 사는 사람은 시골에 집을 좀 제발 좀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도 오래 안 가요.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노숙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노숙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남미에 그렇게 해서 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가 비어진 집들이 다 노숙인들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영국에서도 예, 영국에서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을 고민할 필요 없이 10년 이내 아마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노숙인들이 들어간다. 네, 들어가죠. 자기들이 스스로. 네, 스스로 들어가요. 뭐 시의 정책이 내는 거 아니고. 네, 필요 없이 스스로. 선생님 책에 보면 성일상 씨가 지은 용준의 집 수졸땅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이 내재한 또 다른 가치이다.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집의 문학과 함께 붙여서 공간을 문학화하고 삶을 문학화할 수 있도록 만든 당호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늘 당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아파트 이름들 보세요. 이상한 외국어로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학적 향기도 없고. 수혈당이 사실은 저기 안강에도 있고 또 태계 바로 하계 태계 손자 집이 수혈당이었어. 좋은 이름인가 보네요. 지금까지 쭉 어떤 좋은 거주 공간 혹은 어떤 좋은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 하셨던 말씀은 오히려 그 건물 자체보다는 어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계. 네, 세계나 뭐 우주나 아니면 좀 건축적 용어로 쓰면 어떤 커뮤니티 다이어그램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과연 이게 건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희가 했던 정림 건축 이제 거기서 문광형준이라는 이제 문학 비평 하시는 분이 이제 멘토였는데 이제 멘토링으로 쓴 글이 근대적인 해결 방법이다. 건축을 짓고 이 건물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다. 굉장히 어떤 이 근대적인 어떤 프로젝트인데 과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떤 인식, 우주,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건축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목표치로 달성하고 어떤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망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모든 논리가 항상 논리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가능성들을 읽어내지 않고 단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쉽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세기에는 건축가들이 일종의 그 사회공학자들이었잖아요. 건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꼬르부자는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마지막 챕터가 건축이냐 혁명이냐 건축으로 혁명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축으로 혁명은 불가능하고 건축의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도 또 바보 같은 거예요. 건축으로 다 한다 그랬다 건축을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 이것도 바보고 저것도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으로서 세상에 이바지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 해서 건축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건축은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 역할을 너무 과대
침소봉대는 하지 마라.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도 그 얘기 일선상에서 건축가들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건축가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했듯이 건축은 집만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한정시킨 거예요. 건축이 그 주변을 함께 짓는 것을 프로포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건축이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아름답게 꾸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집 주변뿐만이 아니라 친구 이런 이 확장이 되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 몸만 예쁘게 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 똑같은 그 문제라고요. 건물만 예쁘게 건물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주변에 대한 관심, 금방 말한 이 운벨트에 대한 관심,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것만 만들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건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대적 자세는 우리가 다 할 거야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것도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책 한 걸 이렇게 써도 책 한 걸 읽어도 한두 문장이 나를 건드리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어디에 자극을 받으면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과 살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서 감동받으면 저 좋은 인간 아니에요? 매사 저에게 감동을 받는 인간이 좋은 인간 아니라고. 여자가 뻑갈 때 그런 순간을 남자가 한두 번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고 여자가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거조차 없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이 반드시 책 한두 군데 한 인간 속에 한 인간의 눈빛 속에 한 인간의 삶 속에 한 인간의 행동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거 있으면 용서가 다 돼요. 건축 없는 국가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렘크라스가 비엔날레를 주최했을 때 그의 의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렘크라스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건축가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지구의 건축 대통령이라 정도로 90년대부터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스타키텍트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첫 번째 스타키텍트입니다. 스타 아키텍트. 그 사람은 그냥 스타예요. 지구적인 스타인데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물론 자아 디드도 그렇고 DDP를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책을 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책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글이, 자기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 그래서 건축을 끊임없이 자기 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서서 10년의 베니스 프로젝트 자체가 아마존이 이미 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게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이념도 없이 모든 요소들을 풀어헤쳐서 건축의 디그리 제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디그리 제로를 만든 것은 굉장히 클레버한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내가 최고의 스타인데 이런 건축을 하자라고 내세울 때는 이런 비판, 저런 건축을 하자면 저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디그리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비판에 빠져나가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리한 인간이죠. 렘크라스는. 그런 점에서는 자기 입지로는 끊임없이 성공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창조력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평가의 얘기처럼 그 이후부터는 누구도 이제 렘크라스를 건축가로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디그리 제로 선언한 이후로 스스로 자기 무덤을 그거는 자기가 알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렬하게 죽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을 때를 알고 내가 떠날 때를 알 때는 떠나야 돼요. 질질거리면 쪼잔해져요. 홍상수 영화 주로 찌질거리는 영화들인데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홍상수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죠. 프랑스하고는 좀 뭔가 많죠. 좀 맞는가 봐. 예, 프랑스 찌질거리는 게 좀 있어요. 저도 프랑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경상도 기질은 저 이탈리아하고 또 좀 맞고 그 성질 급하고 남정에게 막 초적이고 마늘 먹고 뭐 싸우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이탈리아하고 또 한 핏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9시니까요.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간이 2시간 금방 지나갔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사인. 저도 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갑자기 뭐 안 하면 이상. 네, 주영입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연은 벙커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천국 같았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의 풍성함과 더불어 맘도 몸도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본 요원은 특히 몸이 풍성해지는 덕에 추석이 지나 이제 계절도 바뀌는 마당에 작년에 입던 가을 옷들을 꺼내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옷의 근본적인 용도, 즉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 음식 탓이라고 하기에는 작년에는 추석이 없었나 하는 대답이 돌아오며 어느덧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을 것 또한 아는 벙커원은 또 너무 자연스럽게 특강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토 대부흥회인데요. 가정의학과 양준상 선생님께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하는 식이요법을 설파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흥회라고 하니 누군가 양준상 선생의 복음을 듣고 방언이 터지는 사태도 기대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본 요원과 같이 충정로 벙커원에 모여들어 우리의 이번 추석을 회개하며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반석 위에 약속의 몸으로 증거하시길. 이날 벙커원 카페에서는 키토 레시피로 만든 방탄 커피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벙커원 홈페이지나 벙커원 앱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벙커원에 오시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